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사이는 어떻게 하더라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끝이 어딘지 모를 외주를 타는 것처럼 불안불안하기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하죠. 저는 아버지와 둘만 살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꽤 다혈질이라 동네에서도 걸핏하면 싸움이 나곤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무척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제가 첫째다 보니까 저를 더 엄하게 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늘 어색하고 어렵기만 했죠. 다른 집의 이야기처럼 딸이 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조금 더 친근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자를 만날 때 이상형도 의지할 수 있으면서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걸핏하면 화를 내기보다는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죠. 철없이 지나던 20대의 연애를 지나 30대가 되었던 어느 날, 저는 제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외면부터 내면까지 모든 게 다 너무나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던 그 사람은 다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저를 어려워했어요. 아무리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그래도 사실 그 사람과 저는 같은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도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된 지 꽤 오래됐지만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그분이 유일했거든요. 먼저 인사해주고 알아봐주시고 가끔은 음료나 간식까지 챙겨주시고 일상에 관해 물어봐주고 진짜 대화를 하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눈에 들어왔죠. 그는 뜨거운 태양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제 마음이 차가운 겨울의 눈밭이었다면 그것을 은은하고 따스하게 비춰주며 얼어붙은 눈송이들을 천천히 녹여주는 햇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20대 후반은 저에게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요. 원래도 뭐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적자로 마무리하고 알아 누우신 아버지는 마음의 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짜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길래 그러기로 일단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돈이었죠. 아버지의 가게는 벌써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그동안도 빚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가게가 팔린다고 저희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랫동안 모았던 적금 통장을 깼어요. 해외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제가 언젠가는 나도 남들처럼 비행기 타고 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20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겨우겨우 남긴 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었죠.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도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제 생활비를 내고 티끌 모아 태산된다는 이야기에 조금씩 모았던 돈이에요. 몸만 겨우 놓을 수 있는 제 작은 원룸에는 한쪽에 이름도 모를 유럽과 해외의 어느 해변 사진들이 몇 개 붙어 있었어요. 적지만 조금씩 쌓여가던 통장의 금액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런 곳에 가서 진짜 내가 찍은 장면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 하는 꿈을 꿨었어요.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닷가, 그리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걸으며 이국적인 풍경의 한 장면에서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꿈을 꾸며 모아둔 적금이었는데 당장 아버지가 수술이 급하다고 하니 별 수 없었죠. 그래도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적금까지 깨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탈탈 털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만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려 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어요. 다만 오래 운영하던 가게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이 너무 충격이었는지 아버지는 결국 다시 힘을 내지 못하시고 수술을 받고 나서 몇 달 뒤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분명 병원에서는 수술도 잘 끝났고 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퇴원하고 돌아와서 매일 집에서 시름시름 앓으셨거든요.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실 때도 있었어요. 자식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조용히 읊조리기도 하시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언제 갑자기 불쑥 화를 낼지 몰라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이든 노인일 뿐이었죠. 아버지의 미안하다에는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무게감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늘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던 미안하다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20대의 마지막을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것은 그 사람이었어요. 제 이상형이라는 그 사람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장례는 처음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수술이 잘 됐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기에 아버지를 떠나보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저는 동생에게 부고를 전해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한 발짝도 뗄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게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말하지 못하는 실어증에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싶을 만큼 정말 한마디도 입을 뻥끗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눈치채고 옆에서 챙겨준 게 제가 일하던 회사의 대리님이었어요. 저보다 5살 연상인 대리님은 쓰레기를 버리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저를 보시곤 먼저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주시고 제 사정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첫날은 그날 오후 바로 휴가를 쓰시고 저를 장례식장에 데려다 주시고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퇴근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와서는 3일장 내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같이 빈소를 지켜주셨죠.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를 산소에 모실 때까지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냥 계속 믿기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대리님은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도 챙겨주고 제 동생도 챙겨주고 마치 대리님이 우리 집 아들인 것처럼 조문객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장례 진행 상황도 계속 꼼꼼하게 체크해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이 남자로 좋다는 생각은 없었고 경황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계셔서 의지가 되었어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돌봐주시는 모습이 무척 어른스럽게 보였죠. 그리고 그 후부터 대리님에 대한 제 호감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원래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고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뭔가 남자로서 든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남자친구나 남편이었다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을까 생각이 들면서 만약 내가 연애한다면, 아니 결혼한다면 꼭 저런 사람이랑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들기 시작하니 어느새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지나고 보니 제 마음이 엄청나게 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계속 시선은 그 사람을 쫓고 있었어요. 성큼 다가가고 싶었지만 마냥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사람처럼 대학을 나오거나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 회사 소속의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다 할 학력도 배운 것도 없었던 저는 20살이 되면서 우연히 한 청소업체의 일을 아르바이트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워낙 성격도 깔끔하고 주변 정리도 잘하고 거기에 비위도 강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도 화장실 변기를 닦는 것도 하수구를 닦는 것도 저한테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청소라는 게 제 적성에 딱 맞다 싶더라고요. 하는 일은 고되고 월급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이 정도면 꽤 만족할 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나 봐요. 이제까지 청소일을 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대리님을 좋아하게 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검정고시라도 봐서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유명한 자격증이라도 제대로 있었다면? 아니면 전문대라도 가서 뭔가를 배웠다면?
그래서 이 회사의 진짜 직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당당하게 그분에게 내가 좋아한다고 호감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 역시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망설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쉽게 다가올 수가 없었죠. 안 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을 진짜 위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커져가는 마음을 억지로 눌렀다고 해요. 저는 제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해서 저를 피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리님은 오히려 자신의 단점이 너무 큰 사람이라 저를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스트레스 때문인지 제가 복통이 너무 심해서 혼자 일찍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외근을 다녀왔는지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제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는지 화들짝 놀라서 뛰어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 물어보시더니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자 저를 데리고 바로 근처 병원으로 뛰어가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듣지도 않고 저를 거의 들쳐업듯이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옆에는 대리님이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몸을 움직이려고 뒤척이니 제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더니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어요. 그동안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데다가 그걸 핑계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쓰러진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양실조가 말이나 되냐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링거를 다 맞고 나면 갈 곳이 있다고 했어요. 잠시 뒤 링거를 다 맞고 나자 대리님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간 곳은 바로 대리님의 집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라 깜짝 놀랐죠. 들어와요. 남의 집이라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잠깐 앉아 있어요. 어색하게 현관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으니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어색함과 당황스러움에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의외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들어가니 거실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한 아이가 달려나와 대리님의 품에 안기더라고요. 인사해요. 제 아들이에요. 아들, 아빠 손님 왔네. 인사해야지. 그러자 꼬마 아이는 아빠 뒤로 숨어서 고개를 살짝 내밀더니 수줍게 인사를 건넸어요. 같이 있던 아주머니는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분이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짐을 챙겨서 인사를 하고 떠났죠. 대리님은 잠깐 앉아있으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더니 저와 아이를 남겨두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처음 보는 아이와 남겨졌죠.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른이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뭐 하고 있었는지, 이건 무엇을 그린 건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등등 좋아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니까 아이는 금세 긴장을 풀었고 저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같이 자리에 앉아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놀고 있었죠. 이렇게 어린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아이랑 놀고 있으니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얼마 뒤 식사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에 저는 아이와 손을 씻고 같이 식탁으로 갔어요. 식탁에는 맛있어 보이는 김치찌개부터 막 볶아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에 계란말이까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뜻밖의 진수성찬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다 같이 잘 먹겠다는 인사를 나누고 수저를 들어서 반찬을 한 입 먹었는데 세상에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맛있죠? 제가 혼자 산 지 오래되기도 하고 원래 요리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밥은 거의 집에서 만들어 먹었거든요. 다른 건 못해도 요리는 좀 자신 있어요. 그동안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요. 은정씨 가져가라고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따 갈 때 가져가요.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보는 따뜻한 호의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린애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울면 안 되지 싶어서 참으려는데 따뜻한 음식과 다정한 말에 도무지 눈물이 다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밥을 먹으면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휴지를 가져와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손으로 저한테 휴지를 내미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빵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눈물 범벅에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대리님을 겨우겨우 말렸지만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라도 데려다 주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대리님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희 청소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곳은 저희가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속 이야기나 여러 소문들을 많이 나누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내의 여러 이야기들을 다 보고 들을 수밖에 없죠. 특히 대리님은 젊고 유능하고 성격도 좋다 보니 회사 내에서 꽤나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꽤 자주 여직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했죠. 그렇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작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른 척 들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소꿉친구와 20대 초반 군대에 다녀온 후 바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결혼 생활을 일찍 시작한 탓에 30대가 되기 전에 이미 결혼 연차가 꽤 쌓이게 되었는데 몇 년 동안 아이 소식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 소식이기에 두 사람은 무척 행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맛있는 새우튀김이 먹고 싶다는 아내의 이야기에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겸 안삭의 아내를 데리고 임신하기 전 자주 가던 식당으로 향하고 있는데 졸음 운전을 하던 한 화물차와 부딪히며 큰 사고를 입게 되었고 급하게 다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분은 도착하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빠르게 수술에 들어가 다행히 아이는 살릴 수 있었지만 대리님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을 잃은 상태였죠. 본인의 잘못도 아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나서 드라마에서처럼 가슴만 치고 어디 바닷가에라도 빠지러 갈 것 같았다고 해요. 머릿속에서는 몇 번이나 아내를 따라가고 싶은 상상을 하곤 했지만 일상은 그럴 수가 없었죠. 두 사람이 간절히 원하던 작은 아이가 엄마를 잃은 채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되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세상에 이제 나뿐이구나. 나도 세상에 이제 이 아이뿐인데 하며 어떻게든 다시 힘을 내게 되었다고 해요. 세상에 오롯이 둘만 남겨진 남자 둘이 함께 말이죠. 엄마 젖 한 번 먹어보지 못한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소중한 선물이니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싶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그저 담담하게 풀어내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을까 싶었어요. 저는 늘 어렵게만 느끼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평생을 알고 지낸 나의 단짝이자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감히 헤아리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도착하기 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 운정샷에 마음 있어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제가 나이도 더 많고 보시다시피 어린 나이까지 있는 조건이다 보니 먼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상황을 다 알게 되셨으니 혹시나 그래도 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그게 저희 연애의 시작이었어요. 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좋아하고 있었던 거라 아내와 사별한 것도 아이가 있는 것도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먼저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말이 참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게 조건부터 그 사람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그 회사의 한낱 청소부였으니까요. 저희의 직업적 차이부터 결혼 유무, 아이 유무 등등 온갖 소문들이 저희를 괴롭혔어요. 지금껏 그 회사에서 청소하면서 관심이라고 해봐야 지나가다 인사 몇 번 겨우 받거나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동안 드라마 속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던 제가 갑작스럽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을 시끌벅적하게 연애하다가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연애만으로도 다들 난리였는데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 입을 모아 수군거렸죠. 몇몇 여직원들은 부러움과 시기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했어요. 회사 내에서는 이런저런 소문들 사이 저 여자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쳤더라 하는 소리까지 돌았죠. 이런저런 뜬소문 사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까지 퍼지자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청소업체 측에서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돈은 자신이 충분히 벌 수 있으니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는 10년이 넘게 하던 청소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아이를 봐주던 아주머니도 이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살림과 육아가 시작되었죠. 그 당시 아들은 5살이었는데 수줍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에게는 마음을 빨리 열어준 덕분에 저희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조금 낯선 것 같고 저 역시 갑자기 자식이 생겨서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죠. 이상한 일인지 당연한 일인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좋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들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꾸 호감이 가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하면서도 저는 꼭 아이를 껴서 데이트하려고 했고 자주 집에도 방문해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저랑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인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자꾸만 아이가 눈에 밟히고 집에 오면 자꾸만 생각났어요. 어쩌다 남편이 둘만 데이트하자고 이야기해서 보지 못할 때는 집에 돌아와서 자꾸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희한하게도 저는 남편뿐 아니라 아이와도 사랑에 빠진 거죠. 처녀가 결혼해서 애 한 번도 키워보지도 않고 그것도 남의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냐고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기에 저희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도 모자람 없이, 아니 오히려 주변에서 새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전처 자식한테 잘하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했어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아들이 중학생일 쯤 남편에게 지독한 병이 찾아왔어요. 병으로 아버지를 잃었던 저는 이번에도 덜컥 겁이 났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저희의 가정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우선 가장 큰 문제를 만든 것은 돈이었어요. 한동안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이래저래 나가는 비용들을 버틸 수 있었지만 남편의 병세가 길어지면서 점점 병원비도 치료비도 부담하기가 힘들어져 갔어요.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아버지처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저는 천천히 말라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어땠었는지를 봤던 남편이기에 저에 대한 남편의 걱정도 커져만 갔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문을 점점 닫고 멀어지기 시작한 아들도 걱정이었어요. 아버지의 병문안도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기도가 참 야속하게도 남편은 결국 병을 앓기 시작한 지 1년 반을 겨우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남의 아들만 당신한테 남겨두고 떠나서 너무 미안해. 오래도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그 약속 비슷하게도 못 지켰네. 결혼하고 나서 당신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삶에서 당신은 너무 큰 선물이었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우리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남편의 아들과 세상에 둘만 남겨졌어요.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어줍지 않은 위로는 아이를 더 기분 상하게 할 것 같아 차라리 아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묵묵하게 그때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사춘기 남자아이가 먼저 새엄마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지, 그리고 자신의 엄마도 세상을 떠나고 아빠도 세상을 떠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리가 없죠. 제 청소년기만 생각해도 그럴 일이 없는데 저도 참 어리숙하게 아이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쩌면 제가 초보 엄마라 그랬을까요?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잘 몰랐던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연스럽게 아이와 사이는 멀어져 갔어요. 어릴 때는 맨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놀러도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얼굴 봐도 인사만 겨우 하고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는 딱히 나누지도 않았죠. 늘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아이를 친척들에게 맡기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네 친자식도 아니고 전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자식도 없는 네가 뭐하러 아이를 키우냐며 아직 나이도 젊은 편이라고 새 출발을 하라며 저를 위하는 듯이 이야기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으로 찾아왔던 친동생마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남편 집안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나 전부인의 집안에서 맡아줄 적당한 사람 찾아서 넘기라고요. 사람들이 참 너무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친엄마보다 더 잘한다며 재혼 가정 같지 않게 서로 사이가 참 좋다고 입을 모아 칭찬을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한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제 친자식도 아니니 다른 데 맡기고 새 출발하라니. 이미 남편 없이 저희 두 사람이 삶을 꾸리는 것 자체가 새 출발인데 다들 남의 이야기라 함부로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던, 제 피가 섞였던 아니던 아들은 저에게 아들이었어요. 그 애가 6살이 되던 해 처음 이 집에 들어와 가족이 되기로 했을 때부터 그 아이는 제 자식이었죠. 남편 없이 생계를 꾸려가야 했어요.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전처럼 청소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마침 주변에서 청소일보다 수입이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아 파출부일을 시작했어요. 의뢰가 들어온 집으로 찾아가 집 전체 청소도 해주고 물건 정리도 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랑 냉동실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집마다 다르지만 집주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식탁이나 냉장고에 메모가 쓰여 있는 곳도 있고 혹은 집주인이 집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 전에 청소일도 하고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도 능숙해서 그런지 파출부 일은 저한테 엄청나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금세 일에 적응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하루 한 집만 다니다가 몇 달 후부터는 하루 2집을 다니게 되었죠. 하루에 2탕씩 파출부 일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나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가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사이가 멀어진 아이를 위해 그나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돈이라도 많이 벌어두지 싶었죠. 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공부라고는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아들이 상을 받아오고 학교에서 매번 전교 1,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그저 신기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럴수록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더 탄탄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꼭 나가야 하는 생활비와 아들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은 적금으로 다 모아두고 다른 것보다 건강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했어요. 혹시나 제가 아프거나 병이 생겨서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아들은 한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무려 법학과에 진학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다들 주변에서 어쩜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냐고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들이 공부하는데 저는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기에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 주변 부모님들이 다들 모여들어서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요.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 재수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학원에 다녔는지,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짜줬는지 물어봤어요. 그런 질문들에 그저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저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야무져서 혼자 잘 해낸 거라 제가 감히 그 영광을 나눌 수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어 몸 쓰는 일로 돈을 버는 저는 그 애의 숙제 한 번 도와준 적이 없고 공부할 때 옆에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 적도 없었어요. 입시 일정이나 전략을 알아봐 주거나 대학이나 진로에 대해 상담해 준 적도 없었죠. 그저 그 애 혼자서 스스로 커나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들을 명문대에 입학하게 키웠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모르겠네요.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도 받고 자기 혼자 아르바이트도 찾아서 하며 생활비도 충당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저는 대학에 다른 친구들에게 부족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파출부 쪽에서도 연차가 쌓이고 실력이 입소문 나기 시작하니 점점 더 일당을 많이 주는 곳에서 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마당이 있고 집안이 2, 3층으로 된 부잣집들로 일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여전히 돈을 벌어서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남은 돈은 아들을 위해 썼어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브랜드의 옷을 비롯한 가방, 신발, 그리고 한 번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값이 나가는 시계를 선물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남자는 시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시계를 차고 다녀야지 신뢰도 주고 이성들한테 인기도 많다고요. 원래는 학교 다니기 편하게 자동차를 사주고 싶었는데 평소 옷이나 신발도 부담스러워하는 아들이 혹시나 저를 더 싫어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덥석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이 어디서든 가장 빛났으면 싶었어요. 자기도 돈 버니까 옷이나 신발도 사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아들이 한편으로는 야속하면서도 그래도 예쁜 옷이나 가방을 보면 아들이 생각이 먼저 나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라면서 점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갔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버지를 닮아 매우 차분하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는 냉철한 부분이 있었죠. 어릴 때 수줍어 아버지 뒤로 숨던 아기는 이제 없었어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뭐든지 척척 해내는 완벽한 한 청년만 남아있었죠.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제 아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서는 차분하고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아들이 늘 자랑스러웠고 항상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된 아들은 그전에도 연애를 몇 번 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저에게 연애한다고 대놓고 티를 내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만난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종종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거나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고는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엔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똑똑하고 자기 일에 똑부러지는 아들이기에 저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우리 아들이 알아서 좋은 여자분을 잘 만났겠지 싶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친구였지만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앞서 여자 쪽 부모님과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할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인사할 가족이 아들밖에 없었기에 하지 않았지만 다들 결혼하기 전 부모님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상견례가 먼저이긴 하죠. 상견례라는 게 난생 처음이라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쭉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어떤 건지 어느 날 백화점에서 옷과 신발, 가방을 사와 저에게 주면서 무심한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준비는 저랑 여자친구가 다 할 거예요. 저희 둘 다 성인이고 최대한 양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진행하자고 이야기했고 저희 결혼이니까 저희가 잘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제 친구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가볍게요. 그리고 평소에 화장 잘 안 하시니까 혼자 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날 오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랑 화장 받고 오실 수 있도록 예약해뒀어요. 끝나는 시간에 제가 앞으로 모시러 갈 거니까 저랑 같이 식당으로 가시면 돼요. 아들은 무심한 듯이 이야기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저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유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저를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참 오랜만에 아들에게 느껴지는 애정이 어린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긴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전문가에게 화장과 머리까지 하고 아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전에 종종 제 생일 때나 명절 전 아들이 고급 식당을 몇 번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중 제 생일에 함께 왔던 고급 한정식집이더라고요. 아들은 무심하게 앞을 보면서 지난번 여기 오셨을 때 좋아하시길래 여기로 예약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며 예약해둔 방으로 걸어갔어요. 너무 긴장해서 손에서 땀이 나서 핸드백이 미끄러질 것 같은 기분을 겨우 참고 아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니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와 그 옆은 고급스러움이 뚝뚝 묻어나는 중년의 여성분, 그리고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근엄한 표정의 중년 남성분이 있었어요. 아들의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은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뛰어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그동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밝게 인사를 건네는 그 아가씨는 한눈에 봐도 좋은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구나 싶었어요. 찰랑이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에 귀걸이도 목걸이도 무슨 보석인진 잘 모르겠지만 눈부시게 반짝거리고 입고 있는 위아래가 같은 핑크색인 치마와 재킷에는 명품에 크게 관심 없는 저도 알고 있을 정도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그려져 있었죠. 반갑게 제 손을 잡으며 인사를 하던 그 여성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있던 중년 여성분은 들어올 때부터 어딘가 짜증이 난 표정이더니 제가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는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기 전 갑자기 그 중년 여성분이 마시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니 잠깐. 아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나 원참. 친엄마 아니라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참고 넘겨보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 전에 우리 집에 파출 보러 왔던 사람이잖아. 아니 너는 잘 사는 변호사 남친 만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이런 수준 떨어지는 집구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너 결혼한다고 하더니 이런 것도 안 알아봤어? 내가 아까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알겠네. 뭐 어디 미용실에서 화장 좀 받고 와서 조금 달라 보이나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맞네. 그 아줌마 우리 집에 일하러 와서 화장실 청소나 해주던.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저기요.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혹시 우리 집 와서 보고 당신 아들 일부러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뭐 좀 뜯어먹으려고? 그제야 저도 기억이 났어요. 부잣집 일을 막 시작할 때쯤 제가 몇 번 갔었던 한 저택의 사모님이었다는 게 말이죠. 그 집은 워낙 말이 많아 초반에 몇 번만 가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서 한동안 그 집안 사람들 얼굴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제야 그 옆에 앉아있던 딸도 기억났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까지 떨어뜨리더군요.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으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연신 저에 대한 비난과 저희 아들에 대한 불쾌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이런 집안을 트럭으로 가져다줘도 고맙지 않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친구의 집안에 차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괜히 제가 나서서 아들의 결혼이 무산될까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옆에서 아무 말도 없던 아들은 슬쩍 제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참 우습네요. 저는 분명 처음부터 저희 집 부유한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믿지 않고 멋대로 저희 집이 잘 살 거라고 저희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랄 거라고 판단한 건 그쪽 사정이죠. 저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그쪽 집안에서 마음대로 깎아내릴 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친자식도 아닌 저를 명문대 보내고 변호사까지 만드신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저를 키워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깎아내리고 싶다면 스스로들 하세요. 어머니, 저희는 가요. 어머니가 제게 어떤 분이신데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더 알아볼 가치도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맞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어 몰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똑부러지게 자기 할 말을 잘 정리해서 너무 잘 이야기하더라고요. 상견례장에 커다란 폭탄을 터뜨려 사람들을 다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가방을 챙겨들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그 부모님이 열받아 하면서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긴 했지만 아들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저를 데리고 그대로 건물을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아들의 핸드폰이 몇 번이나 울리는 것 같았어요. 굳이 보지 않아도 여자친구 연락인 게 뻔했죠. 아들은 화면을 한번 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없이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다가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같았어요. 그저 짧은 한마디인데 그 안에 너무 많은 뜻이 담겨 있어서 말의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아들이 왜 제 앞에서는 늘 말을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저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아들의 그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까 상견례장에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벅찬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아 라고 짧게 이야기했지만 뭔가 오늘 그동안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아들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후 저희 일상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파출부 일을 하면서 다녔고 여전히 저랑 아들은 간단한 대화 몇 마디 말고는 크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죠. 그 후로 여자친구는 몇 번이나 아들에게 연락하려고 한 것 같은데 냉정하게 전부 거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지만 이전과 다른 게 있었어요. 바로 아들에 대한 제 마음이었죠. 이전에는 그저 말이 없고 냉정해 보이는 아들이 늘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냥 법적으로 보호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겉으로 티를 내진 않지만 사실 저에 대해 늘 마음을 쓰고 있었고 별로 해준 것도 없는 저를 그래도 엄마라고 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저 아들이 저를 싫어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책임져야 할 존재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도 어느새 몇 년이 지났고 아들에게는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종종 여자친구가 어머니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며 과자나 케이크 혹은 화장품 등 작은 선물들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슬슬 결혼을 준비해볼까 한다면서요. 저는 지난번 했던 상견례에서 겪었던 아찔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말릴 수는 없었죠. 다만 지난번 기억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상견례에 제가 정말 나가도 되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혹시 지난번처럼 저 때문에 결혼이 어긋나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그러자 아들은 이번에는 처음 만날 때부터 어머니에 대해 직업까지 다 이야기했다고 그쪽 어머니를 만나서도 저에 대해 다 이야기를 미리 해두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으로 상견례 날 식당에 들어갈 때까지도 마음속으로 제발 내가 일했던 집의 사모님이 아니기를, 제발 이번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긴장한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와 인사를 해주는 모습부터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딸과 어머니가 함께 벌떡 일어나 저한테 달려와서는 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많이 힘드시지 않았냐고 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주는데 딱 봐도 얼마나 마음이 고운 분들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그 집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돌아가셔서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아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중학생이면 한창 사춘기라 그냥 키우기도 힘들 때인데 어머니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거칠어진 손을 만지면서 그동안 혼자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에서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졸업한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일하는 로펌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우연히 사장님과 손님으로 만나면서 인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아들이 과자나 빵, 케이크 같은 것을 들고 왔구나 싶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사근사근하고 말도 야무지게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리인데도 대화도 잘 이끌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을 찾았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저희 카페 와서는 어머니 가져다 드린다고 간식도 많이 사갔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생각했는데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겉모습은 차가워 보이는데 속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 아드님이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저도 엄마랑 둘만 지내다 보니 조금 더 각별하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남자들은 워낙 그런 거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니까 분명 집에서는 티를 안 내겠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자기를 너무 잘 돌봐주었다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늘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상견례는 너무나 잘 마무리되었어요. 결혼 날짜는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 6개월 뒤로 정했고 그 사이 천천히 준비하기로 했죠. 두 집안 다 가족들은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아는 지인들은 많이 올 것 같아 야외에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추기로 한 거죠. 예물이나 예단도 모두 생략하기로 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너희들 필요한 거 사서 쓰라고 말이죠. 다행히 이런 부분들도 그쪽 집안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괜찮다는 저의 성화에도 애들은 예물 예단은 둘째치고 이것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면서 자기들 신혼여행에 저희를 같이 예약했더라고요. 유럽의 엄청 예쁜 도시를 간다고 하는데 차를 빌리기로 해서 근처에 바다도 보러 갈 수 있다면서 며느리는 잔뜩 신이 나서 저희가 가는 곳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보니 제가 예전부터 꿈꿨던 너무나도 이국적인 풍경이더라고요.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꿈꾸던 곳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심장이 두근거려서 며칠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그 나라를 가게 된 것도 아들의 추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제가 아들과 자주 그림을 그리면서 원래는 해외의 예쁜 바닷가로 여행을 해보는 게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다며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날씨까지 축복을 해주는지 너무나 예쁜 풍경에서 아이들은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렀어요. 그리고 저희 네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서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제가 꿈꾸던 이국적인 풍경의 바닷가에서 시간도 보냈죠. 너무나 완벽한 일주일이었어요. 혹시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은 아닐까 착각이 들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은 직장에서 가까우면서 우리 집과 안사돈의 집에서도 가까운 곳을 찾아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주말이면 우리 집이나 안사돈 집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안사돈이랑은 친자매처럼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집에도 놀러가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저희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주변에서 제 가족을 참 부러워해요.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진짜 딸이랑 엄마 사이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한 이후 아들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한결 더 편하게 저를 대하는 것 같거든요. 전화도 종종 하고 대화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어요. 두 사람이 저에게 잘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서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